2023년 11월 1일 한컷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력 매체죠. 더 가디언에서 기사 가져왔고요. 더 가디언에서도 오피니언 기사 가져왔고요. 이 글을 쓰신 분은 폴 로저스라는 분인데 브래드포드 대학의 교수분이세요. 제가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외연 확장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곧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상군 투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이 성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실패가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실패가 아니고 설령 가자지구 안에서 이번 지상군 투입으로 하마스에 많은 타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의미에서 지상군 투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글의 필자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3단계가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3단계 작전을 세우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꼭 이 필자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와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공습 및 지상작전이고요. 공습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상작전도 지금 거의 눈앞에 와 있죠. 이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물론 그 하마스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자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의 기관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기관시설이라는 것은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격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방어시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각 건물에 있는 로켓 발사시설이나 그리고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지하 땅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공습 및 지상작전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이스라엘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잔존 저항 세력의 제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는 3단계 작전의 두 번째는 잔존 저항 세력의 제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3단계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접경에 완충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관리를 이스라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 맡겨서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구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자지구에 대한 전력이나 물, 음식물 등의 공급을 그 국제기구가 맡아서 한다라는 그런 3단계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필자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그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서술을 해놨는데요. 2008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5번째의 전쟁을 서로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5번째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어떤 전쟁 희생자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희생자, 사망자를 말하는 거예요. 308명이고요. 팔레스타인의 희생자, 사망자는 5,365명이다 라고 이렇게 필자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5차죠. 5차. 이번 전쟁의 희생자는 이스라엘 사망자는 군인 279명을 포함해가지고 1,400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상자는 약 3,400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글이 지금 10월 25일 시간이 조금 지난 건데요. 10월 25일까지 이스라엘 방위군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 6천여 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8천명 이상 넘었다 라고 그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참고만 하시고요. 그 6천명 중에 어린이 2천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뭐 3천명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상자 뭐 16,000명 이 수치도 지금 많이 늘었겠죠. 그리고 UN 구호기관의 인력 29명이 사망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가장 지금 이스라엘군으로서 어려운 것이 하마스군이 설치해 놓은 지하 땅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하 땅굴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 벙커 타격 무기인 미제 GBU-28을 사용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GBU-28이라는 그 무기는 벙커를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필자는 파악을 하고 있네요. GBU-28보다 더 진전된 무기가 GBU-72인데 어쩌면 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어쨌든 이번 전쟁의 여파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다, 부상자도 수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좁은 장소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신들이 더 좁은 장소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한 젊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마 하마스에 가입하거나 하마스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조직에 가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 나오게 될 뒷부분과 서로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필자는 서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한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정착촌의 그 빠른 확산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 지역 내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초민족주의적인 경향, 그거하고 종교적 근본주의가 잠재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죠? 펀더멘탈리즘, 그 다음에 초민족주의, 울트라 내셔널리즘, 이게 극우적인 성향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어떤 초민족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나타냐후 정부의 종교정당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카니스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카니스트, 카니즘,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요, 극단적 시오니즘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착촌이 전역에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정착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단호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한지구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이 다수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인 라샤시라는 지역을 예로 들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에 대한 반복적인 침식을 하면서 또한 반복적인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올 들어서 9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89명이고 8,000명 이상이 이미 부상을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결론적인 주장이기도 한데,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하마스를 거의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마스를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자 지구에 있던 하마스를 결국 서한 지구로 옮겨놓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서 이미 서한 지구에서는 파타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들고 있어요. 파타당은 그 무능과 부패 때문에 이미 이 지역에서 인심을 많이 잃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세력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한 지구가 새로운 하마스 운동의 장소가 될 그런 잠재성이 있는데, 국제적인 관심은 오직 가자 지구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정부가 지금도 어려운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인도주의에 입각한 휴전이 있으려면 미국, 영국, EU 등의 개입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국가들이 휴전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가자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서한 지구까지 넓혀서 상황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기사에서 좀 더 외연을 우리가 확장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공을 취하고 많은 인명살상을 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자 지구를 더 억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멸 내지는 이스라엘의 공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정적으로 하마스의 어떤 편을 들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다른 문제가
수도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는 4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이번에 모사드가 하마스의 공격을 받기 전에 정보전에 실패했다는 점, 두 번째는 아이언돔이 100% 방어 무기로서 작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는 공격 무기가 갈수록 경량화하고 저가화하고 있다. 네 번째는 반대로 방어 무기는 저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대칭 무기의 사용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론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타랑 정제 시설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한 드론의 기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삼마드1, 얘는 예멘 반군이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삼마드1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삼마드1의 한 대당 가격은 그냥 몇백만원, 그때 당시 가격으로, 그 다음에 비싸야 1000만원 안팎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10대를 사용해서 공격을 해도 1억 원 안팎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벌써 4년 전 일이거든요. 그 4년 동안에도 드론의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갈수록 소형화가 되고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드론의 경우에 폭하고 길이가 만약 3m 이내다 라면 일반 군사용 레이더로는요 탐지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드론 헌터라든지 드론을 잡기 위한 특수한 레이더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잘 만들어진 특수 레이더도 보통은 탐지 반경이 5km 이내의 것이 많고, 또 가격이 갈수록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성능은 약간 좋은데 가격은 엄청 많이 비싸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상 완벽한 대응이 쉽지 않아요. 비용은 크게 들고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고, 이게 지금 드론 대응 무기의 한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북한에서 드론을 날려 보냈는데 그건 못 잡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만큼 드론이라는 것이 크게 돈이 들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무기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론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드론이 다른 비대칭 무기와 결합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는 가성비 갑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떠도를 정도로 아주 싼 값에 고효율의 사용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인데, 바칠루스균에서 보툴리움이란 독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500g을 추출을 한다면 이 500g을 골고루 살포했을 때 지상의 모든 인구를 사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초가성비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마스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있잖아요. 일단 생화학 무기가 만드는 데는 돈이 덜 들지만 얘를 이동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동이 좀 어렵죠. 그리고 살포자 자신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무기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살포가 됐을 때 뭐 가자 지구든 서한 지구든 그쪽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살포 대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살포자 자신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제조를 하다 발각이 되거나 실제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하마스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왕따 중에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어떤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마스라 하더라도 이 무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정보가 누출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무기를 제작하고 있는 가자지구라든지 아니면 서한지구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무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족일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일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억압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이래도 끝이고 저래도 끝이다, 이제는 그냥 더 볼 것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쥐가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고 그랬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어느 상황까지 계속 됐을 때는요,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사드가 정보전에 실패를 했거든요. 이것은 하마스에게도 어떤 자신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능히 속일 수가 있어, 속이고 이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을 하마스가 갖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모사드의 정보전 실패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전쟁 역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모사드가 이번 전쟁에 관한 정보, 최소한 첩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냐후 정부가 좀 일부러 이것을 방치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마스로서는 상당히 많이 고무되어 있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돔인데 결국은 탄두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쏘아 올렸을 때의 얘기거든요. 이 아이언돔은 방어 무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방어 무기는 공격 무기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하마스 쪽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얘가 만약에 공지나 아니면 떨어져서 폭발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장소인 것 같으면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사기지라든지 아니면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곳에 로켓이 날아오거나 그러면 대응 발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다량 발사가 됐을 때 이걸 다 막아내지 못했죠. 이런 경우라면 하마스 측에서는 페이크로 탄두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탄두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이 쏘아 올린 몇 개 중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응 사격이 예상되지 않는 공지나 이런 곳으로 탄두를 실어 보낼 수도 있겠죠. 생화학 무기야 어디에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냥 퍼지는 거니까 꼭 굳이 군사시설이나 어디 중요시설에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얘기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정말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궁지에 궁지까지 몰려가지고 이거는 너 죽고 나 죽고 정말 끝장을 보자라는 그런 입장까지 선회를 하게 된다면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확보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장기적인 일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과학기술이나 무기제조기술이라는 것이 어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그런 기술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술력이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쏘아 올릴 수가 있을 때, 그리고 모사드를 속일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 궁지로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한컷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